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3주차 1교시 중심 경향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첫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중심 경향치의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 경향치 종류인 산술평균, 가중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이에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의 분포 모양을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산술평균의 그 첫 번째, 즉 산술평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앞서서 그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학생은 기말고사 결과로 국어 점수 85점, 수학 90점, 사회 94점을 받았어요. 이진아 학생이 받은 기말고사 점수의 산술평균은 얼마인가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사회 점수 모두 더해서 과목수 3개죠?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산술평균 89.7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산술평균은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시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평균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평균입니다. 그러면 평균에는 산술평균만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아마 더 있겠죠. 제가 공부한 바로 한 6가지 있습니다. 많아요. 어쨌건 이진아 학생 89.7 아쉽네요. 90점이 안 넘어서. 산술평균 방금 전에 공부한 거 공식이에요. 근데 산술평균 하다 보니까 모집단에 대한 공식이 있을 것이고 표본에 대한 공식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모집단 공식이 있었고 표본에 대한 공식이 있었고 모집단의 공식 표본에 대한 공식인데요. 이 n자가 스몰 n이라고만 하셔요. 스몰 n. 그렇죠? 라지 n이 아니라 스몰 n. 앞에 있는 스몰 n 있죠? 이렇게 n분의 1. 같은 이야기예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산술평균 구하는 거는 모집단이나 표본이나 똑같은데 이와 같은 그 표시 차이 모집단의 평균이고 뮤라고 표시하고요. x바 이게 이제 표본에 대한 평균 뮤와 x바 이것은 경영통계학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고요. x바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에요. x바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추정을 하죠. 뮤를 우리가 추정을 할 겁니다. 표본 평균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공부한 바 있어요. 이제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그 공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죠? 더 어렵고요. 그래서 쉬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반이 있어요. B반이 있어요. A반 평균이 83점이고요. B반의 평균이 87점이에요. 83점, 87점. 우리가 산술평균 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평균이 83 더하기 87 나누기 2하면 85점이 되겠죠? 산술평균은. 근데 뭐가 달라요? 학생 수가 달라요. 학생 수가.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가중평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83 곱하기 40. 그 다음에 B반 학생 87 곱하기 60명 60. 그러면 총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40 더하기 60. 100명이죠? 계산하게 되면 85.4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85점이나 가중평균 하니까 85.4가 나오는 경우였어요.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그 가중평균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본다고 쳐요. 토익 시험을. 석 달 전에 점수가 500점이었어요. 석 달 전에 500점.
2달 전에는 600점, 지난달에 70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음 달 내 점수, 예상 점수는 어떻게 될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개를 500, 600, 700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 600점수가 600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근데 보니까 500, 600, 700 하게 되면 꾸준히 공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또 수열인가요? 수열 중에 뭐가 있었죠? 등차 수열로 해가지고 500, 600, 700, 나 다음 달에 800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내가 그동안 세 개 본 거를 뭔가 항상 기대값, 다음 달에 기대치를 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실적을 우리가 평균한다고 공부한 바가 있어요. 즉 지금까지 평균이 향후 기대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평균하기도 600밖에 안 나오는데 내 기대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중평균. 그 3개월 전에 거는 곱하기 2를 하고 2달 전 거는 곱하기 2를 해줘요. 가장 최근의 건 곱하기 3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500 곱하기 1 더하기 600 곱하기 2 더하기 700 곱하기 3 더하기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6으로. 그렇죠? 이렇게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우리가 내 지금까지 가중평균, 다음 달에 내가 예상 점수는 그 가중평균이지 않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중평균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석 달 전 점수보다는 그래도 지난달 한 달 전에 나의 점수가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사례가 있고 뭐 또 지수평균도 있고 뭐 지수평할법도 있고 평균값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이동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생산관리, 창고관리 하게 되면 또 이동평균이라는 것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건 투자론 시간이나 생산관리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주식 주가 분석할 때 이동평균 간단하게도 공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 어떻게 됐느냐? 문제부터 사례를 우리가 먼저 보면서 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철순의 집에서 양봉을 시작할 때 벌이 총 10,000마리가 있어요. 1만 마리가 있었대요. 2년 전에 10,00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1년 후에 2만 마리로 됐고 1년 후에 2만 마리, 2년 후에는 총 16만 마리로 늘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최근 2년 동안에 해마다 매년 몇 배씩 평균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동안에 16배가 된 거예요. 2년 전에 10,000마리인데 지금 16만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16배가 된 거겠죠. 만약에 이걸 산술평균을 하게 된다면 2 더하기 2배, 1년 동안에 2배, 8배 됐으니까 2년이 아니고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5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좀 안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하평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총 1년 동안에 2배, 그 다음 1년 때는 8배 곱하기 16, 그 다음에 이거를 꺽쇠 2 하게 되면 4배, 그래서 해마다 매년 4배씩 증가했어요. 말할 수 있죠. 평균 4배씩 증가했어요. 왜? 2년 동안에 16배 증가했기 때문에 제곱근을 하게 되면 평균 4배씩 증가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하평균.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면 통과하시면 됩니다. 기하평균의 공식이에요. 예전에 오프라인 때 강의할 때
이 공식 보여주면 고개를 다 떨구든가 먼 산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갑자기 핸드폰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아, 이런 공식이 있구나. 방금 전에 계산했잖아요. 제곱근 이렇게 해가지고 2 곱하기 8, 2 곱하기 8, 편의점 선투는 거 이해하세요. 이렇게 2 곱하기 8, 그쵸? 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 공식을 보게 되면 이게 기하 평균이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조합평균이라고 있어요. 조합평균. 평균 맞네요. 뭐 지수평활법, 이동평균 안 해도 여기서만 조합평균까지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네 가지. 산술, 가중, 지수, 조합, 평균값만 지금 네 가지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조화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조화 수열. 기억나시죠? 그때 조화 수열의 뜻이 뭐였느냐 하면 아마 저도 가물가물하지만 이 분모가 각각이 그 등차 수열을 이루면, 분모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거는 조화 수열이었다라고 아마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식은 언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에서 시간, 속도, 거리 할 때 구했던 것들이에요. 시간, 속도, 거리. 이해 가시나요? 여기서 속도니까 거리 나누기 뭐였을까요?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인가요? 시간을 했나 봐요. 그쵸?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이건 시간이에요. 밑에 분모는 시간인데, 시간은 또 어떻게 나누죠?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하게 되겠죠? 속도. 거리 나누기 속력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평균은 이런 공식이구나. 이것은 과거 방정식 때 시간, 속도, 거리 할 때, 우리가 방정식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속도, 거리가 있었고 소금물 있었죠? 그렇죠? 소금물의 농도. 바로 그거 할 때 우리가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조합평균이 이때 쓰임새가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나 이거 통계학 배울 때 들어봤어. 그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많은 거 기대 안 할게요. 조합평균의 공식,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한번 본 적 있어 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앙값이에요. 지금부터는 아주 쉬워져요. 뭐 여러분들 힘든 일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4, 5, 3, 2, 1이 있어요. 5개 숫자가 있는데 중앙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평균값 구했어요. 근데 평균값은 종류가 4가지 공부했었어요. 4가지. 그쵸? 산술, 가중, 등비, 지수, 등비, 그리고 조합까지 배웠죠? 이번에는 이제 중앙값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총 타이틀이 뭐냐면 중심경향치예요. 중심경향치. 타이틀이 중심경향치였죠? 중심경향치 그럼 뜻이 무엇이냐? 그 대표적인 걸 뜻하는 어떤 집단의 중심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 우리 통계학 학생 듣는 학생들 100명의 키를 대표하는 게 뭘까요? 우리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100명의 학생들의 키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키를 대표한다. 뭐 무작위로 한 10명 뽑아가지고 10명의 키를 평균 내면 100명의 그 대표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대표값.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100명의 학생들의 대표값이 중심 경량치가 평균값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앙값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짝꿍 많이 구했죠? 저희 때는 짝꿍을 구하려면 우리 때는 뭐 한 반에 한 60명, 80명 그랬으니까 키 가장 작은 학생부터 가장 키 큰 학생까지 쭉 일렬로 쭉 세워요. 짝꿍 만들려면. 그렇죠? 이렇게 세웠었어요. 예. 가장 작은 학생이 있었고 가장 큰 학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80명이면 그러면 이 학생들 80명의 대표치가 어떻게 될까요? 딱 가운데 있는 학생. 가운데 있는 학생이면 어떻게 돼요? 40번째와 41번째가 딱 가운데 있는 거죠. 80명 학생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40번째와 41명째 그 학생의 키가 이 80명 집단의 어떤 대표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80명의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값이 그 집단의 중앙값이 될 수, 중심 경량치의 대표값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가운데 있는 학생들 그 학생의 키가 80명 집단의 어떤 대표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죠? 근데 만약에 8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80명의 학생들을 모두 키를 다 재가지고 평균치를 구한다. 소란스럽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학생의 그 키, 그 사람을 우리 80명 우리 반 학생들의 어떤 대표치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하고 중앙값하고 어떤 그 특징, 대표성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심 경량치라 함은 가장 중심이 되는 수치, 즉 대표치를 말하는 겁니다. 100명 통계학 듣는 학생들에게 어떤 대표값, 키 또는 우리 반 학생들의 80명 학생들의 어떤 대표치 되는 키, 그거는 평균값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앙값도 존재할 수 있는데 중앙값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중앙값은 언제 또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가 중위인구라는 게 있어요. 중위인구. 중위인구. 이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그 연령이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 평균 연령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2020년도 그 대표치 나이가 42세인가 그래요. 42세. 그럼 이 42세라는 게 대한민국 5천만 명에 대한 평균값이냐? 5천만 명 평균 못 구하죠. 정신없죠? 오늘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는 분, 새로 태어난 신생아 언제 넣고 빼고 하는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은 사실 각 나라마다 몇백 명, 몇천 명, 몇억 명 되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요. 평균값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중앙값, 중위인구를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난 신생아와 어제 기준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고령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전산상에서 정렬을 쫙 시키는 거예요.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은 정렬을 쫙 시켜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5천만 명이면 2,500만 번째 사람의 나이, 그 나이가 대한민국은 42세더라. 그래서 각 나라별로 대표치는 대한민국이 현재 42세라고 말하면 그건 평균값이 아니고 중앙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위인구,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위인구가 42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100만 명, 1000만 명씩 가게 되면 평균값이나 중앙값이나 거의 일치해요. 오차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532를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쫙 시키니까 1, 2, 3, 4가 나왔죠? 그 가운데 있는 값 3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하나도 없죠? 중앙값이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평균값보다 중앙값을 하게 되니까 많이 더 수월하고 편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고요.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중앙값도 있어요. 근데 앞에는 홀수였는데 이번엔 짝수예요. 6, 4, 5, 3, 2, 1이 있죠? 중앙값을 구하려면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쫙 해버려요. 이렇게 쫙 해버리면 1, 2, 3, 4, 5, 6. 근데 가운데가 딱 나와야 되는데 짝수다 보니까 3과 4가 나오겠죠. 3과 4. 두 개를 산술 평균하게 되면 3.5. 이게 중앙값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홀수라면 그냥 가운데 거 딱 고르면 되는데 짝수의 경우는 가장 가운데 거 두 개를 산술 평균한다. 중앙값은 뭐 계산할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가운데 거 두 개만 나누기 이해하면 되죠. 평균은 그래도 다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잖아요. 근데 중앙값이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의 키의 대표치 일일이 다 재는 게 아니라 일렬을 쭉 세워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키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값에서 하지 못하는 거 단점을 중앙값에서 보완할 수도 있어요. 서로 보완작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만큼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중앙값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요. 10, 20, 30, 80, 100 있죠? 그럼 중앙값이 뭐예요? 가장 가운데 있는 30이 되겠죠. 2번 5, 10, 15, 15, 30, 45 6개예요. 짝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5가 되겠네요. 3번 40, 50, 60, 70, 80, 90 그래요.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65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4번 20, 22, 24, 26, 500이에요.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놈이죠. 24라고 우리가 중앙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앙값을 왜 구한다고 그랬죠? 그냥 심심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왜 구하느냐? 앞에서 공부했어요. 중심 경향치. 중심 경향치란 무엇이라고요? 대표값. 어떤 대표치. 대표값은 어떤 집단의 대표값은 평균도 있을 뿐고 평균은 너무 복잡하고 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중앙값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20, 22, 24, 26, 500인데 과연 요 5개 집단에 가운데 있는 24번이 요 집단의 대표성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20, 22, 24, 26은 이해 가요. 근데 갑자기 500이 나타나잖아. 500이 갑자기 큰 놈이 나타나는데 요 5개 숫자에 24가 대표값이 있느냐? 그렇죠? 이럴 때는 24가 대표치가 좀 떨어져요. 왜? 500이라는 갑자기 커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중동의 갑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같이 있는데 재산의 대표치 하게 되면 여러분이 중앙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단점이 또 있어 중앙값은. 그럼 평균을 구하게 되면 한 100 얼마 나오겠네요. 한 120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또 평균 120을 또 대표값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앙값 24를 대표값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값을 어떻게 할 거냐? 중심 경향치가 무엇이냐?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네. 이런 문제는 또 뒤에 가서 2교시 때 또 공부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값의 4의 2. 파티에 두 팀이 참석했대요. 두 팀이. 한 팀은 대학 동창생들이고, 한 팀은 대학 동창들이고, 한 팀은 가족이 모였어요. 파티에 두 팀이 참석했는데, 하나는 대학 동창들 5명, 다른 가족은, 한 팀은 가족이 초대되었는데 5명이 왔어요. 과연 두 팀의 평균값과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대학 동창들이니까 군대 갔다 왔군요. 예, 다 25살들입니다. 5명 똑같이 25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평균값도 25, 그리고 중앙값도 25.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45세, 엄마가 42세, 첫째 15, 둘째 13, 셋째 10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25살 나오네요. 가족은 45, 42, 15, 13, 10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25살 나오나 봐요. 제가 이거 45, 42, 15, 13, 10 할 때 평균 25살 맞추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 빼고 집어넣고. 중앙값은 15살이 나오겠죠, 가운데. 그러면 대학 동창인 경우에는 평균치하고 중앙값이 일치하니까 고민할 게 전혀 없어요. 이 가족인 경우에는 대표치가 얼마가 되느냐, 몇 살로 해야 되느냐, 평균값 25살로 해야 되느냐, 중앙값 15살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가족의 대표치 뭘로 할까요? 아버지 나이, 엄마 나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평균값 25살로 해야 될 것이냐, 중앙값 15살로 해야 될 것이냐. 15살은 좀 그렇죠. 이럴 때는 역시 이 경우에는, 이 상황에는 평균값 25살이 조금 더 설득력은 있겠네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학 동창의 대표치 나이, 가족의 대표치 나이, 평균으로 할까요? 중앙치로 할까요?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 최빈값이에요. 최빈값. 우리가 중심 경향치 대표치로 평균값 구했죠? 중앙값 구했어요. 이제는 최빈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운동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이런 건 왜 최빈값으로 하냐면 수치로 안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안 돼 있고 숫자가 아니잖아요. 말로 돼 있잖아요. 농구, 야구, 배구, 축구. 그렇죠? 농구, 야구, 배구, 축구를 여러분 평균 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중앙값 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최빈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100명의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농구가 한 40%, 야구 30%, 배구 30%, 축구 10%. 그러면 100%가 나오죠? 네, 맞네요. 농구 40%, 이만큼 좀 땡길게요. 농구 40%, 야구 20%, 배구 30%, 축구 10%. 그러면 이 100명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은 어느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반 학생들의 100명의 가장 선호하는 운동은 농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최빈값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농구가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배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요 최빈값은 앞서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 설문조사에서 올 가을에 유행할 립스틱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설문조사 한 다음에 우리가 그 공장에서는 설문조사의 비율에 맞춰서 생산을 하면 되겠죠? 즉 경영학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에요.
이 최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빈값도 여기도 뭐 리스틱 색깔도 여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이것도 설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운동기구 만드는 스포츠 공장이다 그러면은 농구공을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구공, 그 다음에 야구공, 축구공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빈값은 우리 경영학 마케팅에서 매우 매우 많이 쓰인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또 앞서 말했지만 올 가을에 체육대회를 해요. 과에서 티셔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남학생 경우에 뭐 90, 95, 100, 105, 110 사이즈를 똑같이 20%씩 만들면 싸움 나요. 늦게 온 사람들 짜증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과 105 사이즈를 각각 40%씩 하고 90, 95, 110을 합쳐서 한 20 정도 만들면 대충 얼추 맞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거겠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지 모르고 했으나 그게 바로 최빈값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최빈값이었구나. 지나갈게요. 경영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최빈값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5번, 10번, 10번, 15, 20, 30. 10하고 10 두 개네요. 최빈값 10이겠죠. 2번은 3, 4, 5, 7, 90. 다 똑같이 하나씩만 있어요. 최빈값이 없어요. 3번 2, 5, 5, 6, 7, 7. 최빈값이 5하고 7이네요. 둘 다 두 개씩이니까. 4번 5, 6, 6, 6, 7, 9, 9. 9는 두 개인데 6이 세 개예요. 그럼 최빈값은 6이 되겠죠. 5번 3, 3, 3, 5, 8, 8, 8. 그럼 3하고 8이 되겠죠. 5는 안 돼요. 6번 2, 4, 4, 7, 7. 최빈값이 없어요. 다 두 개씩이니까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값 구하는 거나 중앙값 구하는 거나 최빈값 구하는 거나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예제에서 보듯이 10개 이내는 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10개 이내는. 근데 만일 이것이 숫자가 무지무지 많아졌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엑셀을. 최빈값의 예제 2 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 주식의 최근 10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에서 최빈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이니까 월 평균인가 봐요. 510, 525, 560, 570, 70, 두 개 있네요. 585, 590, 620, 635, 680 오름차순으로 쭉 구해봤죠? 가장 두 개, 나머지는 하나인데 570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570이 최빈값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그렇죠. 근데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510에서부터 680까지 있는데 범위가 긴데 570이 있단 말이에요. 570을 최빈값으로 물론 구했으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같이 구간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구간으로도. 즉 500서부터 549까지 2개, 550부터 599까지 5개, 600부터 649까지 2개, 650부터 699까지 1개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보니까 5개짜리가 있어요. 550부터 599까지 요 구간에 가장 주가 지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주가가. 이해가시죠? 그럼 요 구간 550부터 599의 중간값인 575를 우리는 최빈값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570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도수 부분표를 만든 다음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구간의 중앙값 575를 우리가
그 최빈값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빈값 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최빈값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의 분포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정규분포 그러죠. 물론 뒤에 가면 정규분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미리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정규분포. 일반적으로 종의 모양이에요. 종. 그리고 가운데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 좌우가 똑같아.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잖아. 이 값이. 최빈값이에요. 가장 많기 때문에 최빈값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중간값이에요. 접으면 양쪽이 대칭 좌우가 똑같잖아요.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경우에는 중앙값, 평균, 최빈값이 모두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려움이 없죠? 이번에 이거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그래프 모양은 뭔가 이게 정규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왼쪽으로 긴 꼬리가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에요. 가장 많은 거, 이게 가장 높이 있으니까 숫자 가장 많죠? 이게 최빈값이에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가장 많은 거는 최빈값이에요. 여기는 중앙값일 것 같아요. 이쪽 거랑 이쪽 거랑 합치면 각각 50%, 50%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중앙값이고 요거는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이쪽이 쫙 많잖아요. 하단에 있는 극히 소수들이 점수를 다 깎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기울어진 모양들은 평균보다 중앙값, 중앙값도 최빈값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모양들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놈이 최빈값이에요. 가장 높은 값이.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고요. 맨 오른쪽 값이 평균이에요. 아마도 이 상단에 있는 소수의 값들이 평균값을 많이 올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죠. 수능 전시 보면 과목별로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려웠네, 쉬웠네. 그렇죠? 어떤 과목은 쉬웠는데 어떤 과목은 어렵게 출제됐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한 50만 명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60만 명, 70만 명, 저희 때는 80만 명, 어쨌거나 한 50만 명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규 분포의 모양을 보여줘요. 근데 과목별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왼쪽의 경우라면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이런 경우는 시험이 되게 쉬웠겠죠. 그러니까 고득점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시험이 쉬웠다.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 그죠? 어려우니까 하단에 쫙 몰려 있는 것들이겠죠. 시험이 쉬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고득점자들이 많아가지고 1점 차이에 1등급이 3등급 값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뭐 분별이 잘 안 되겠죠. 상위권자들이 분별이 잘 안 되겠죠. 그런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보게 되면 어려웠네, 쉬웠네. 고득점자들, 상위권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또 이런 경우는 이제 하위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이런 얘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최빈값 좀 빨리 나갈게요. 62일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실제 종합조사시 62일치 가지고 해본 거예요. 1번은 빼고 2번부터 쭉 가니까 몇 번까지 있을까요? 63번까지 나오겠죠. 62일치니까 하루 빼고 그렇죠? 쫙 자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2일치의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62개를 구하지 않고 엑셀로 구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을 엑셀로 구하겠다. 평균값은 에버리지 하면 돼요. 에버리지. 해가지고 활성화를 쭉 시키면 되겠죠. 2번서부터
63번까지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쫙 시키면 에버리지 하고 나면 평균값이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중앙값은 메디안 하면 됩니다. 메디안 해가지고 62개 활성화를 쫙 시키면 중앙값이 1377 이렇게 뜹니다. 이게 커맨드예요. 중앙값을 뜻하는 메디안, 중앙값 커맨드입니다. 이번엔 최빈값을 구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최빈값. 커맨드는 모두. 그래서 활성화를 쫙 시키면 1363 이렇게 가격이 뜹니다.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실무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커맨드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커맨드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 통계학책 보시면 되잖아요. 아, 이거 3장에 있었는데 책을 뒤지면 나오죠. 근데 요즘은 책까지 안 뒤지고도요. 여러분들 그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최빈값 커맨드 하면 모두 하고 뜹니다. 걱정 여러분들 기억할 것 하나도 없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만 방법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쉬운 게 있구나, 엑셀은 망병통치약이구나, 다 해결되는구나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한 게 제대로 구했는지 한번 검증해보는 방법들이에요. 검증으로. 그래서 정렬 쫙 시킨 다음에 낮은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따져본 거예요. 중앙값이 제대로 됐는지 최빈값이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입니다. 오늘 공부한 거 우리가 산술평균 공부했어요. 가중평균 공부했고요. 중간값 공부했고요. 최빈값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한 거 한 번씩 쭉 학습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3주차 2교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